3부는 해직 대기자 정현주 전 KBS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동아TV에서 막내셨어요. 그러다가 그 한겨레 창간하면서 한겨레로 가셔서 한겨레를 읽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중동이란 얘기하고 조중동한테 조폭이란 말을 붙인 게 다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때는 KBS 사장이 돼서 아까 말했다시피 KBS가 또 언제 한번 국민의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KBS 뉴스는 이제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국민 편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분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모든 감사와 뭐 수마의 그 모든 걸 다 괴롭혔죠. 감사해서 결국은 판사가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정해라. 근데 판사의 의견을 따른 걸 가지고 기소해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시다 겨우 무죄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언론을 위한 투쟁을 해오시고 우리 기자들한테 대선배고요. 뭐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십니다. 네, 정현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들어가요? 좀 이따 올게요. 저도 좀 놀아야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 언론계 해직 기자들 혹은 언론계에서는 이제 거의 선배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해직 대선배 그러는데 저희들이 37년 전 동아일보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제가 막내였습니다. 75년 3월 17일 쫓겨날 때 제가 막내였고 그때 제 나이 30이었고 근데 왜 그러면은 그 동아일보 70년에 입사해서 5년 동안 막내였느냐? 제가 입사해서 수습 기자 시절에 제 동료 한 분이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기하고 둘이서 이건 정말 부당하다. 그래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당시 동아일보 사장인 김상만 사장한테 연판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상만 사장이 그 연판장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연판장을 낸 행위 자체가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 둘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기자를 안 뽑았습니다. 젊은 애들 뽑으니까 맨 와서 데모나 한다고.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막내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동아투이 모임에 가면요 막내고요 물심부름합니다. 지난 3월 17일이 저희 그 39년째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날이어서 해마다 이제 동아일보 앞에서 시위를 하죠. 이제는 제가 막내니까 선배들이 다 일은 다 넘었고 제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70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내고 여기 오면은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해직과 관련해서는 맨 끝에 막내에서 여기 오면은 맨 위가 되는 셈인데 그래서 오는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이 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제가 참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집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제 발등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가락 쪽이 좀 심하게 다쳐서 일주일 동안 거의 출입을 잘 못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거기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뭐 좀 진통제 좀 세게 먹고 왔습니다만
제가 발등을 찍으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발등 찍는 일이 많거든요. 전 요즘 우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를 가진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 생각하고 인간의 권리 생각하고 평화 이야기하고 생명 존중하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참 사랑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않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집권 세력, 그 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90%의 언론, 근데 우리를 자꾸 많이 저는 요즘 되돌아봅니다. 왜 우리를 자꾸 되돌아보느냐? 우리 지금 발등 찍는 일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왔고요. 상대방의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언론인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자가 있느냐 없느냐, 기자는 동아 투입 기자들만이 기자냐?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자도 아까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구 기득권 세력, 친일, 군부 독재 세력, 하여튼 집단하고 그렇지 않는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열린 마음 가진 분들이 있듯이 기자 사회도 같습니다. 근데 39년 전, 40년 전에 저희들이 동아일보에서 저항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긴급조치로 구속돼서 들어갔을 때 당시 검사는 좀 미안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조사도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수사원을 시켜서 조사라고 본인이 잘 안 했어요. 저희 경우에는.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던 동아일보 혹은 당시 조선투이 그 저항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그 저항에 동참하지 못한 기자들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당시 굴종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 지금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언론의 90%, 그 90% 언론의 다수가 첫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둘째 소위 언론 자유,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우는 동지들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권력의 일부가 됐거든요. 권력 자체가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촘스키 책을 읽다가 그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 촘스키가 미국 언론을 비판을 하면서 언론 전반을 비판을 하면서 언론은 많은 경우에 기득권 혹은 정부의 부속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언론인들이 이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가치가 내면화됐다. 그러면 영어로 internalized 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치 체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 90% 그리고 그 90% 언론의 다수가 지금 유지되는 이 체제, 이 이념, 이 집단하고 이해관계가 같고 가치 체제가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가령 KBS 새노조처럼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는 부류도 있고, 근데 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상수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주진우 기자 어디 갔어? 저는요 마이크 잡으면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야지. 이렇게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발등을 우리가 막 찍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자라 그러면은 아까 그 최경영 기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언론 그러면은요 아주 제가 평생 70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으니까 40년 이상 언론 문제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오면서 제가 몸으로 체득한 언론의 핵심 기능이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는 게 몸으로 체득한 게 있습니다. 뭐 이영희 선생님께서 진실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조건에서, 우리 현실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기능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있는 사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냥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있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에 권력, 사회적 강자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견제, 비판 기능입니다. 이 두 개가 제가 평생 언론에 살면서 이게 두 개가 언론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하려면은 더 적극적인 기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진리를 찾는 길이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언론의 90%가 사실 보도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요즘 손석희 선생이 진행하는 JTBC가 왜 다른 평가를 받느냐. 사실 보도를 KBS나 MBC 다 죽어버린,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조중동, 이 다른 90%의 언론과 달리 그래도 사실을 좀 사실대로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 뒤집으면은 JTBC의 저런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그 기본에 충실한 저런 보도가 돋보인다는 것은 뒤집으면은 그만큼 방송 KBS, MBC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뭐 우리나라 지금 아까 제가 90%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 게 상수라 그랬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조중동 여전히 강자의 편이었고 기득권의 편이었고 반공 냉전 체제를 유지하는 앞장을 섰고 이런 가치 지향 집단이었습니다. 경제지들 전부 자본의 편이지 노동의 이야기 안 합니다. 신문은 그렇게 원래 우리 구조가 90%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언론이 그나마 조금 균형을 유지한 거는 공영방송인 KBS하고 MBC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동안 그래도 사실 보도하고 좀 제한되기는 했지만은 강자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언론 전체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은 좀 이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것이 다 KBS, MBC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꼴이 됐죠. 언론이 이렇고 지금 뭐 이 검찰이니 뭐 다 그렇게 돼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아까 김진혁 PD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즘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면 꼭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은 희망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참 큰 희망의 그 근원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하나는 저희 시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조차 못했던 디지털 혁명입니다. 뉴스타파, 이 디지털 혁명 아니었으면 뉴스타파 못 만들어요. 국민 TV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자본으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 성금 받아서 매체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이 기적은 디지털 혁명이었기에 가능했고요. 지금도 가능하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좋은 아주 중요한 희망의 씨앗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금 잊어버리는지 모르시겠는데 지금은 끝이 보이잖아요. 5년마다 선거하잖아요. 저 75년에 해직될 때, 아니 왜 웃어요? 제가 75년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되고 그럴 때, 그때 유신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체육관에서 뭐 대통령 계속 뽑고 그랬으니 그땐 진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캄캄한 암흑 속에서 지냈고 싸웠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5년마다 선거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기득권 세력 말고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더 존중하는 이 집단이, 쉽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가면 꼭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이런 꿈 저 꿉니다. 만약에 한겨레 신문이 지금 20만 부, 25만 부가 아니고 100만 부가 나간다면은, 뉴스타파가 지금 3만 명의 회원이 아니고, 저는 김진혁 PD보다 좀 배포가 큽니다. 3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라면, 오마이뉴스가 10만인 클럽 하자고 저렇게 수년 동안 하는데도 아직 10,000명도 안 되는데, 만약에 10만 명이 된다면 우리 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은 뉴스타파가 30만 명의 회원을 간다면은 MBC, KBS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 100만 부 나간다면은 조중동하고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마찬가지. 나머지 매체는 왜 이야기 안 하냐? 그거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 시사인도 많이 팔려야 되고, 국민 TV도 뭐 10만, 20만, 30만 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꿈 이뤄내면은 세상 바뀌는 것이고,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우리 그 함석헌 선생님이 옛날에 그 이야기 참 자주 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나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치열해야 되는데, 민주당 요새 치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치열하다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 그 치열함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온갖 힘을 다, 온 힘을 다 쏟아붓듯이 그 정도 치열함을 가져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 치열함이 한 10분의 1만 가진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꿈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그 Move On, 오바마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데, 그 한때 500만까지 갔습니다, 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은 어디까지 못 갔냐면은, 지금 제일 후원단체 후원인들 많은 데가 노무현 재단입니다. 4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600만 명 이상이 애도를 직접 가서 표시했는데 회원 4만?
뉴스타파 정말 우리나라 어떤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특종들 보도하는데 겨우 3만? 우리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발등 찍고 난 뒤에 이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등 찍는 건 없는지 되돌아봐 우리 자신 반성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희망의 그 싹을 키우려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거기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극히 제한된 일부니까 이걸 어떻게 폭을 넓히느냐. 결국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이야기,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강연 끝나고 난 뒤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KBS 어떻게 지배 구조를 좀 바꿔서 공정 독립 방송할 수 있도록 합니까? 제도 바꿔서 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KBS 사장 뽑는 과정, 이사회 구성, 영국의 BBC나 미국, 일본 NHK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요새 일본의 NHK 그 이사들 아베하고 비슷한 소리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꿈 실현하는 그거 우리 그 꿈 가지고 한번 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 질문하세요. 질문 2개만. 네. 재판은 어떻게 되셨어요? 밀린 월급 주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저는 사실은 그 지난번 재판이 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밀린 봉급 내놔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를 아주 부당하게 쫓아냈으니까 국가에서 그 배상해라인데, 판결은 밀린 거는 주는데 국가가 나를 해임하는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 그러면서 기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밀린 봉급뿐만 받고, 저는 이제 이 재판 한 6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저는 제 주변에 해직자들 여러분들 그 재판하는 거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이 법원을 다니고 준비하고 하는 그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법에다 거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으면은 민간인 사찰 김종익 선생 같은 분은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재판하면서 제 머리가 이렇게 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심 공판 끝나고 이제 다 털고 싶어서 항소 포기해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다투자.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항소 포기하면은 당연히 KBS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 중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6년 동안 재판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다. 굉장히 슬프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얘기하면은 2002년도에 그 대선 전에 향림교회에서 정현주 사장님이 저희 노무현 회원들 좀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때가 노장이 제일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기다려 보면 좋아질 겁니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도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길이 그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아이고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번 희망이 있죠. 전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쫓겨나기 전에 74년 사실은 6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넉 달 뒤에 저희들이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과 맞서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30살에 이제 해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뭐 계속 길에서들 싸우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때를 지날 때 저희 마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아투이 선배들 다 그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끝이 안 보이는 시대였지만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한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했고 두 번째는 비록 지금은 터널 끝이 안 보여서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분명히 씨앗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씨앗이 커서 언론 자유, 자유언론의 나무를 키울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꼭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의 발전의 진보에 대한 그 신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요. 5년마다 한 번 선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제가 동아일보 해직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행위가 저항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가리방이라는 거 있죠. 필경으로 그거 우리 저 해직 기자들이 필경으로 이렇게 써서 인쇄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분들한테 그냥 나눠준 겁니다. 하루에 기껏 많이 나눠줘 봐야 한 600매 정도였습니다. 전 그때 서울대학 제가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 쪽에 가서 나눠줬는데 어떤 교수들 막 다시 이런 거 돌리지 마시오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만약 그 시대에 디지털 시대였다면은 인터넷 신문 하나 해가지고 우리 알리고 싶은 거 마음껏 알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역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고요. 그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타파와 같은 이 기적도 생긴 거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5년 지나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정말 우리 꿈이 구조적으로 다져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토양을 위해서는 정말 한겨레 신문 100만 부짜리 한번 보고 싶고요. 뉴스타파 30만 되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한은 희망은 있는 것이고 계속 글로 가면 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희망이 있을 때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희망이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저는 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낙천적에서 그냥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도 하려니와 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인식도 그런 것이고 제가 KBS 있을 때 이제 특히 마지막 2008년 해임되기 전까지 한 6개월 이상을 좀 많이 시달렸는데요. 아까 향림교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시달릴 때 제 비서실에 데리고 있었던 그 직원들, 비서실 식구들, 기자, PD, 그 다음에 경영직군, 그 다음에 여자 비서, 그 4명이 하루 종일 제가 시달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도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때 제가 떠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꼭 그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로 족한 거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달려도 떠나면서 집에 가서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거 잊어버려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든 우리 인류를 쭉 보면요, 아까 저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역사 일이 지그재그로 가지 이렇게 가거든요. 희망 가집시다. 천정훈 사장님 희망을 가지면 된다는 우리 사장님 말. 하지만 머리카락을 좀 잃으시니까 여기까지 정현주 사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네. 끝 멘트는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